네, 열렸어요. 자, 우리 박관영 선수 읽어봅시다. 큰 소리 들리는데. 아니야, 큰 소리를 안 읽어도 돼. 왜? 안 들려. 아, 이거 보이는데 보면 되지. 목 아프게. 소리 듣고 싶은데. 알았다. 한미랑 군기가 장난이 아니야. 잘 읽어봐봐. 안 들렸다고. 목소리 원래가 눈으로 보면 되지. 어쨌든 읽어봐. 가구바에서 안 될 지점은 마르크스가 참여했던 1848년 혁명은 1815년에 성립된 빈체제를 전복하려는 것이었는데 이 빈체제는 나폴레옹 제국을 해체하고 과거의 유럽 제국주의 국가의 세력권, 즉 제국주의 세력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메테르니히 재상이 주도한 빈체제에 대한 마르크스의 투쟁은 한편으로 반제국주의 투쟁이었지만 마르크스주의 연구에서 이 부분이 경지되고 있다. 첫째, 마르크스는 자신의 세계가 자본주의와 비자본주의 지역이 하나의 지구촌, 즉 연결되고 있음을 파악했다. 중심인 영국 자본주의와 그 주변으로 중충화되었다고 봤다. 즉 세계체제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막연하나마 존재했다. 네, 그래서 빈체제가 뭐냐면 나폴레옹이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식민지가 많았는데 그 식민지가 해방이 되니까 나폴레옹이 무너지고 나서 그 식민지를 다시 원래 나라에 돌려준 거예요. 구제국주의 세력을 회복한 거예요. 이 제국주의 세계 정부가 비인체제야. 그걸 주도한 사람이 메테르니 재상이고, 그래서 식민지가 해방이 되려면, 혹은 유럽에서 독일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이 성공하려면 바로 비인체제를 타도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영국이나 자본주의죠, 인도 비자본주의죠, 이게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와 비자본주의가 하나의 세계, 즉 세계체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지만 그런 관점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함께하는 동지 봅시다. 이창일 동지인가? 이거 이창일 동지 이거 보여요? 네. 둘째, 마르크스는 원시제에서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둘째, 마르크스는 원시제에서 자본주의에 선행하는 생산 양식, 아시아적, 게르만적, 로마적 생산 방식, 자본제, 공산제까지 역사 단계를 발전적으로 봤기 때문에 인도와 아메리카 대륙에 자본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문명의 확산, 즉 발전으로 봤다. 셋째,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 인도에서 식민지 경영, 유럽 강국의 폴란드 분할 점령에 대한 마르크스의 언급에서 보듯이 제국주의 국가와 식민지 민중의 대립에 주목했다. 공산당 선언에서 폴란드의 크라쿠프 반란에 대한 언급과 인도의 세포이 반란에 대한 기사에서 보듯이 마르크스는 식민지 민중의 봉기를 지지했다. 넷째, 마르크스는 식민지에서 자본주의 지배계급에 대한 봉기가 식민지 모국인 제국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했다. 우리가 했고, 여기 지금 새로 나온 거 뭐냐면, 마르크스는 역사를 어떻게 봤냐면, 원시 공산제, 막스가 원시 공산제에 대해서 얘기한 거, 마르크스 엥겔스 한 거는 가족, 사회재산, 국가의 기원이죠. 원시 공산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 자본주의에 선행하는 생산 양식. 아시아 대규모 농업이죠. 게르만 유목민이죠. 로마 노예사회죠. 그 다음에 자본제. 마지막으로 공산. 이런 식으로 역사를 발전 단계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나 아메리카 대륙처럼 이런 나라의 자본주의가 확산되는 거를 문명의 확산, 즉 발전으로 봤다는 거예요. 발전사관이죠. 발전사관.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까 있겠는데, 어쨌든 경제 발전으로 보면은 뭐 발전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아일랜드와 폴란드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식민지 민중의 민족해방운동에 관심이 많았고, 공산당 선언에 있고, 세포이 반란은 인도 알죠? 인도의 이 세포이 반란은 인도 용병들이 영국의 가혹한 지배에 항의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식민지 민중의 반란을 지지했다. 그래서 식민지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모국에서도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한계남 동생 봅시다. 다섯째, 마르크스는 말년에 러시아와 같은 전 근대적인 비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즉 부르주아 혁명을 거치지 않고 사회주의 혁명으로 비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러한 러시아 혁명이 유럽의 혁명으로 파급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다섯째, 이 시기는 미국이 강대국으로 등장하기 이전이며 영국이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였지만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역시 영국에 도전할 수 있는 수준의 제국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제국주의 경쟁시대, 다국화 시대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을 제외하면 서구의 산업혁명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본주의 단계로서 제국주의 이론이 정립되지 못했다. 소태도 다국화 시대라고 했어요? 자,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해석. 해석. 자, 그래서 막스가 말한 대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발전되지 않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발전되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세계 자본주의의 모순이 있고요. 약한 고리라 그랬죠? 레닌이. 여기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은 혁명에 대해서 막스가 말년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러시아는 미르라고 그래가지고 농업 공동체가 있어요. 농업 공동체. 그래서 이 농업 공동체가 공산주의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는지가 막스 노년의 관심사였다. 그래서 러시아와 같은 나라가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즉 부르주아 혁명을 하지 않고 사회주의 혁명을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한 게 아니라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막스도 봉건제, 자본제, 사회주의, 즉 사회주의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본주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이런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그런 혁명이 일어나면 유럽으로 파급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이 시기가 뭐냐. 1848년 청년시대 때부터, 1870년 되겠죠? 미국. 야, 이 시기에 미국 공화국이죠, 공화국. 왕이 없어. 그죠?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있죠. 종파의 자유. 이 당시에 미국은 유럽에서 봤을 때 어떤 거냐면은 되게 진보적인 나라야. 마르크스의 시각으로 볼 때. 그래서 마르크스가 미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묘사를 해요. 아직은 이 당시 미국이 식민지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 식민지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 아직은. 미국의 강대국으로 등장하기 전 이전이에요. 미국에 대해서 진보적이라고 생각했고 영국이 가장 강력했어요. 근데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도 역시 영국에 도전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죠? 러시아가 제일 자본주의 산업혁명이 제일 늦었죠? 영국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독일, 오스트리아였는데
자본주의가 산업혁명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레닌이 말하는 제국주의 이론, 레닌의 제국주의는 뭐와 같은 의미냐면 독점 자본주의와 같은 의미예요. 독점 자본주의. 이거는 후기 산업사회예요. 그 당시에 영국이 좀 발전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아직 산업혁명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닌이 말하는 독점 자본주의 여기에 오지 않았다는 거야. 이 시기는 언제쯤 오냐면 1900년도쯤에 와. 1900년대. 그죠? 이때쯤에 와. 막스는 그 전에 죽었죠. 그래서 제국주의 이론이 정립하지 못했다. 그래서 모든 이론은 그 시대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박건영 동지. 마르크스의 세계체제에 대한 한계는 자본주의 전파를 발전으로 봤기 때문에 전 자본주의 세계가 자본주의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것이 자본주의 자체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노자의 자본 축전론이나 아민의 종속 이론과 같은 주변부 혁명론이 구체화되지 못했다. 또한 마르크스는 레닌의 제국주의 혁명이나 코민테르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 달리 식민지 혁명을 식민지 민중의 관점보다는 모국의 혁명 관점에서 파악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는 식민지가 세계혁명의 약한 골이라는 레닌의 문제의식 그리고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은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문제의식을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식민지보다도는 본국, 그죠? 마르크스가 관심 있었던 거는 제일 먼저 자기 조국인 독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혁명이 자주 일어난 프랑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 세 번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영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 이와 같이 마르크스는 식민지보다는 모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거야. 응? 그래서 식민지 이론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거야. 식민지 이론은 로자 시대 때 많이 나요. 로자의 주장은 뭐냐면 자본 축적론. 로자의 주장은 자본주의 국가가 비자본주의 국가를 착취하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자본 축적론이 아직까지는 거기 가지 못했다. 그래서 로자나 아민의 종속이론이나 결론이 뭐냐면 다 식민지의 입장, 주변부 혁명론의 입장이에요. 결론은 뭐냐면 식민지가 혹은 주변부라고 그래요. 종속이론에서 주변부가 자본주의, 제국주의와 관계를 단절하면, 그죠? 단절하면, 제국주의가 어때? 수탈을 할 수가 없죠. 제국주의가 수탈 대상이 없죠. 수탈 대상이 사라져 망한다. 없죠. 그래서 제국주의와 관계를 단절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로자나 아민, 막스는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다. 또한 이제 레닌은 코민테른이죠. 그래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NLPDR이네, NLPDR. 옛날에 코민테른 이야기만 하면 가슴이 뛰었는데. NLPDR. 그죠? NL, 민족해방, 레이션 리버티. 그죠? 그 다음 피플 데모크라시, 인민민주주의 혁명이야. 예.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죠. 이런 것들. 그죠? 이런 NLPDR.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는 아직은 가지 못했다는 거. 그렇지만 문제의식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의식은 파악했다. 레닌만큼 구체화되어 있지 못했지만 기본적인 문제의식들은 다 가지고 있었다.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고 식민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다는 아까 말했죠? 러시아의 경우에 미르 공동체 그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었다. 드디어 이제 레닌 시대로 이제 들어오게 돼요. 레닌 시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독일 3인당이야. 독일 3인당이 왜 중요하냐면 자, 독일 3인당 중요한 거는 제일 먼저 막스주의를 도입했죠? 도입하고
그 막스주의에 따라서 노선에 따라 창당을 한 게 독일 3인당이야. 독일 3인당을 봐야 되고 러시아보다도 독일에서 이런 일이 먼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 3인당을 먼저 막스에서 레닌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자, 우리 그럼 다시 또 이창훈 동지 이거 보여요? 이거 보이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르크스가 참여했던 1848년 유럽 혁명은 대중투쟁에 의한 무장혁명이었다. 하지만 1848년 혁명의 결과 각국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점차 도입되면서 무장혁명보다는 의회를 통한 사회개혁이 더 부각됐다. 마르크스는 영국의 민주주의 사례를 들여 의회를 통한 혁명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1871년 파리 코민이 붕괴된 이후 프랑스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완료되고 의회주의가 발전했다. 독일도 1870년 프로이센 중심으로 통일된 이후 보통선거가 도입됐고 독일 3인당은 1891년 독일 제국의회에서 득표율로 제1당으로 부상했다. 마르크스 사후 엥겔스는 독일 3인당의 성공을 보면서 선거를 통한 혁명이 독일에서도 가능함을 인정하였다. 자, 우리는 이걸 다 겪었어. 그냥 쉬워. 우리 80년대 어때? 뭐 너무나 당연히 돌 던지고 쇠파이프를 후두르고 화염병 던지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잖아. 그죠? 왜? 저 새끼들 말아. 저기 군부 독재로 장악하고 기본적인 민주주의죠. 대통령 직선제도 안 하고 잡아가면 때리고 하니까 폭력에는 폭력. 그랬잖아. 막스 청년 시대도 이랬다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주의가 됐어. 지금 뭐 데모할 때 쇠파이프 후드리거나 화염병 던지거나 돌 던져요, 사람들? 그거 던지면 일반 시민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그래서 던지고 싶어도 못 던져. 조건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만 보면 들어야지. 그 왜 그랬느냐면은, 자, 혁명의 방식은, 그죠? 지배 하면 폭력적인 것보다 평화적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광주 때 지배계급이 총칼로 진압했으니까 광주 시민군이 무장을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유럽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마르크스 시대, 청년 시대에는 러시아 혁명처럼 대중층의 무장혁명이었는데 마르크스가 죽을 무렵 1883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되면서 점차 그 시기가 되면 프랑스는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아주 완료가 되고 영국은 뭐 당연히 그렇고 독일도 점차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완료가 되면서 이 무장혁명이라는 게 대중의 지지를 받지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 우리는 너무 쉬운 것 같아요. 80년대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한국 사람 데모하는 거 보면 얼마 전에 저기 프랑스 생제르맹 여기 박헌영 동지 생제르맹 그 축구에서 우승해가지고 파리 시내가 난리 났대잖아요. 폭동 일어났대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데모하면 살벌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되게 점잖게 해죠. 그런 차이점이 있어. 자, 이창동 읽었으니까 다시 또 한계남 동지 차례인 것 같아요. 네. 1860년대 라살은 독일에서 보통선거를 도입하여 의회를 통한 혁명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마르크스 그룹은 라살의 독일 국가를 통한 사회주의 혁명 노선에 대한 이론적, 조직적 투쟁을 전개하여 1890년 에어프루트 강령 시기에 전국적으로 승리하였다. 따라서 우회주의라는 3인당의 수정주의는 라살주의의 계승이 아니라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크네히프와 베베, 카우츠키와 베르슈타인으로 이어지는 마르크스주의 자체의 변질 과정이다. 마르크스 1차 계승자인 리프크네히트와 베벨은 평생 동안 독일 제국의 3인당 의원으로서 우회주의 부정으로부터 긍정으로 점차 입장을 변화시켰다.
역시 런던으로 가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2차 대승지인 카우츠키와 베르슈타인은 처음부터 우회주의자로서 러시아의 방식의 무장혁명을 독일에 적용하기를 거부하였다. 마르크스는 바로 이제 이런 무장혁명과 의회를 통한 혁명을 평생 동안 그런 과도기에 있었다는 거. 그 제자들, 1차 제자가 리프크네프트 베벨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무장혁명이었지만 나중에는 독일이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되면서 의회주의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점차 평화를 통한 혁명으로 넘어갔다는 거. 라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마르크스주의 혁명론,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을 결합하죠? 근데 이 라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중투쟁을 부정하고, 의회투쟁, 선거권 확대 투쟁만 한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라살과 마르크스의 차이점은, 마르크스는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을 결합했지만 라살은 의회, 선거를 통한 투쟁만 얘기하고 대중투쟁은 할 필요 없다. 파업할 필요 없다.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와 라살주의가 싸움이 붙었는데 결국은 마르크스주의가 이겼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는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을 결합한다. 할 거예요.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 박광근 읽어봅시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독일 대국 1차 대전 패전 직후 독일 3인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러시아식 무장혁명을 독일에 적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달리 독일 황제가 이미 의회주의를 신봉하는 3인당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등 독일 3인당의 당 내외 조건이 러시아와 달라 로자 룩셈부르크의 혁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네. 자, 러시아는 1차 대전에 패배했죠. 1차 대전에 패배. 그죠? 그래서 황제죠. 황제가 반동이에요, 반동. 그죠? 반동. 독일도 1차 대전에 패배했는데, 독일 황제는 러시아 황제죠. 러시아 황제의 운명을 봤어. 죽는 걸 봤단 말이야. 그래서 타협을 했어. 어떻게 타협했어? 독일 3인당에게 정권을 줬어. 독일 3인당아, 왜? 이 당시에 독일 3인당이 왜 줬냐면, 독일 3인당이 그 당시에 제1당이었어. 그래서 독일 3인당 당수에게 권력을 이양했어.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권력을 이양한 거 대통령을 준 거나 똑같아요. 민주노동당 신났겠죠? 그죠? 근데 민주당 내 일부가 과격분자가 야! 그렇게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받으면 안 돼. 우리 무장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자 이렇게 주장했어. 이거 민주노동당 일반 사람이 동의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야, 무슨 말이야? 야, 지금 우리 당수한테 권한을 대통령을 줬는데 왜 우리가 권력을 잡았는데 왜 우리가 폭동을 일으켜? 그런 일이 바로 독일 3인당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황제가 러시아처럼 그 황제가 다 죽잖아.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독일 3인당과 타협해서 제1당수에게 권력을 이양하니까 로자 룩셈부르크, 야! 왜 지배계급과 타협을 해? 안 돼! 우리는 무장혁명 하자. 그래서 무장혁명 일으킨 거야. 당연히 다른 사람이 별로 없었겠죠? 심지어 이 3인당의 우파들하고 황제파하고 합세해서 로자를 진압하고 죽여버려요. 3인당 우파와 황제파가 연합해서 진압한다. 그래서 로자 룩셈부르크의 혁명적 열의는 좋았으나 정세는 잘못 판단했다는 게 내 생각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독일에 갔는데 로자 룩셈부르크가 묘소가 있어. 우리로 치면은 광주 망월동 같은 그런 묘지예요. 와, 엄청나게 이 로자를 죽은 날 매년
뭐 우리로 치면은 뭐 노동당, 뭐 진보당, 정의당 다 합쳐서 행진을 해. 그 묘지까지. 와, 거기서 수천 명이 행진하더라고. 나도 행진했는데 엄청나게 그 경건해요. 장난 아니야. 어쨌든 그런 비극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자의 비극. 자, 왜 그러지 지금은? 지금 뭐? 왜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상인당 왜 온건화됐냐고? 아니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해요. 아, 저거잖아. 그렇게 어쨌든 그래서 그렇지. 혁명을 해서 죽은 이현상도 마찬가지야. 빨치산? 빨치산도 똑같은 거 아니야? 빨치산 노선 이현상 남부군. 영화 봤어? 영화나 책 봤어? 봤잖아. 한국에서 빨치산 활동이 어때? 합리적이야? 비합리적이야? 남한에서. 그때 당시에는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바로 그거야. 이 사람들, 근데 원래 어땠냐면은, 북으로 돌아오라는 거였어. 북으로 돌아오라. 왜냐면, 거기서 고립됐으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빨치산이라는 게 뭐, 기껏해야 지리산 정도잖아. 어? 산맥이잖아. 지리산이 뭐 2000m밖에 안 되잖아. 몇만 명 동원하면 지리산 포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압당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근데 거기서 해서 한 거라서, 한국에서는 이런 빨치산 노선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데, 그렇게 해서 뭐, 그렇게 싸우다 죽은 빨치산들, 야, 니네는 노선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 투쟁에 대해서, 어? 북으로 안 나가서 지금 사다 죽어야지. 그래서 북으로 가려는 사람도 있고, 북으로 일부러 안 간 사람이 있어. 일부러 안 간 게 그 박헌영파야. 그 바로 이현상이지. 이 사람들은 왜 북으로 안 갔냐면, 김일성은 북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았죠?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권력을 잡았단 말이야. 어? 잘 나가고 있어. 근데 박헌영은 남한에 있었잖아. 그래서 남한에서 어때? 맨 처음에 미군정하고 협상했죠. 미군정 만났어. 협상을 했어. 협상에 실패해서 미군정이 이제 진압을 했어요. 그래서 박헌영은 자기도 남한에서 김일성처럼 남한에서 근거지를 마련하고 싶었어. 해방구를 마련하고 싶었단 말이야. 김일성은 북에 근거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남의 해방구, 혁명 진지를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북에 안 가고 이 남한에서 빨치산에서 끝까지 남아서 한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의지는 좋았으나, 그죠? 의지는 좋았으나 냉정하게 말하면은 대규모 빨치산이나 해방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어때? 박헌영이나 이 빨치산, 이현상 이런 걸 높게 평가하잖아요, 그죠?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이니까 마찬가지야. 그래서 노자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 독일 상인당 1차 대회 전에 협력을 하면서 패배를 하고 또 그때 전쟁을 반대하는 노자 쪽을 탄압을 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은 미국이 이제 전 세계가 선전국들이 부채를 많이 이제 그 전쟁 책임을 물으니까 어려움 속에서 독일이 어려움에 빠졌었고 그 와중에서 전쟁 경제 쪽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히틀러 쪽이 계속 그 시대로 장악을 한 거죠. 맞아요. 대단히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노자 그렇지 맞고 노자가 죽고 나서 생긴 일이에요. 노자는 1919년인가 죽었으니까 노자 죽고 나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읽을 차례지? 방금 누가 읽었어요? 그러면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한겨레운동 차례 같은데. 세계 자본주의는 1873년부터 1890년대 초에 이르는 대불황을 거치면서 독점 자본주의로 전환됐다. 특히 1900년에서 1903년에 공황을 거치면서 해외 시장을 획득하려는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국제적 독점 자본으로 융합되었으며 각국의 독점 자본은 해외 시장을 쟁탈하기 위해 군비 경쟁에 힘을 쏟았다. 이처럼
세계대전이 임박한 가운데 제2인터내셔널은 1907년 수투트가르트 대회와 1912년 바젤 대회에서 임박한 세계전쟁을 제국주의적, 반동적, 노예제적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전쟁에 반대했으며 전쟁이 발생할 당시 중전에 노력하고 전쟁이 초래한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이용하여 자본주의를 타도하려고 했다. 네. 드디어 독점 자본주의가 나오기 시작한 걸까?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 프랑스, 아까 말한 대로 독일, 이런 식으로 산업혁명이 별도에서 들어갔다 그랬죠? 독점 자본주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나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적인 투기자본, 그죠? 국제적인 자본, 이런 자본들이 해외 시장을 쟁탈하기 위해서 군비 경쟁에서 들어서 세계전쟁이 임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1 인터내셔널은 아까 마르크스의 국제노동자협회라 했잖아요. 제1. 그 다음에 이번에 제2는, 마르크스의 제자들이 만든 거예요. 제2 인터내셔널은 독일 3인당이 만든 거야. 그래서 1차 대전 직전까지 운영이 된 거. 그래서 이 제2 인터내셔널에서는 바로 이 전쟁, 독점 자본이 경쟁을 하면서 전쟁이 임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당연히 마르크스의 제자들이니까 전쟁에 반대하겠죠? 그래서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한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는 이 전쟁에 반대하고 전쟁으로 인한 그 위기를 이용해서 자본주의를 타도하자. 막 레닌이랑 똑같네. 레닌 전에 레닌이 뭐랬어요? 제국주의 전쟁은 뭐죠? 자국에서 패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쟁에 지게 만들어야 돼. 야, 자기 편이 져야 된대. 왜? 이게 지게 되면 자국의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지죠?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집니다. 위기. 그래서 바로 이 기회를 틈타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킨다. 그래서 제국주의 전쟁을 패배. 이게 레닌의 구호야. 제국주의 전쟁에서 러시아, 우리 조국이 패배해야 된다. 왜? 그래 사회주의 혁명이 유리하다. 이런 공문, 바로 이러한 레닌의 입장을 바로 그 전에 이미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2 인터내셔널에서. 여기서 조금씩 이제 입장들이 바뀌어요. 그거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입장이 바뀌어.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이창률 동지 이거 보이면 읽어봐 주세요. 하지만 독일의 3인당